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겪었던 아주 큰 사건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한때는 제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들도 제 사랑과 노력, 헌신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참 참혹하더군요. 그들은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짓밟아버리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제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는 건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혹시나 과거에 저와 같은 잘못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더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충청도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있던 옆 동네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죠. 뭐 그래봤자 두 곳 모두 눈과 밭이 있는 시골이었지만요.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던 남편은 일을 나갔다 하면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를 도와 여러 시댁 살림을 하면서 지냈고요. 저의 20대 시절은 시어머니와의 살림, 남편에게 차려준 밥상을 제외하면 계속 배만 불렀던 기억이 전부예요. 저와 남편은 아들 셋과 막내 하나, 총 4남매를 낳고 키웠답니다. 막내딸 돌잔치는 시댁에서 조촐하게만 치렀는데 시어머니는 막내가 연필을 지는 걸 보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죠. 남편은 6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큰형과 큰누나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나머지 동생들은 미국, 중동, 독일 등 각기 다른 해외에 나가 살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만 고향에 남아서 시어머니를 돌봐드렸던 건데요.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알려도 다른 형제들이 장례식 비용만 보내줄 뿐 고향에 찾아오진 않더군요. 큰 누나만 홀로 당일날 저녁 늦게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 봐야 한다고 올라갔고요. 남편의 안색은 안 그래도 푸석한데 더 어두워졌고 저는 그런 남편과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뭘 더 해드릴 수는 없었고 그저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뿐이었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애 많이 써줘서 엄마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 고마워.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 어머님이 생전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엄마가 저렇게 쓸쓸하게 가실 줄은 몰랐어. 엄마가 너무 불쌍해. 그동안 다들 다른 곳에 살면서 연락이 잘 없어도 이렇게까지 가족을 버릴 줄은 몰랐는데 이제 우리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자. 이미 다들 떠나버린 걸 어쩌겠어? 저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 남편은 저와 저희 아이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보다도 더 가족들을 잘 챙겨주었죠. 그래도 남편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항상 품에 붕어빵이나 눈깔 사탕 등을 품어오던 다정한 사람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마음 착한 사람 특유의 여린 면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린 이후에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가장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알기에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죠. 저희 부부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고 내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힘든 것도 있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건만
그에 대한 보답은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평소처럼 저희 6 식구 먹을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는데 밖에서 숨 넘어가는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우, 철민이 엄마, 철민이 엄마, 얼른 나와봐. 아, 깜짝이야.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철민이 아빠 사고 났어. 빨리 나와, 빨리.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병원이 어딘데요? 아니, 무슨 사고요? 우리 애 아빠 차 타고 얼른 가, 얼른. 큰애가 막 중학생 교복을 입고 막내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할 즈음이었죠. 트럭 운전을 하던 저희 남편이 큰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던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졸음 운전을 하던 차량이 남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해요. 놀란 남편이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옆 차선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치고 만 것이었죠. 남편이 운전하던 트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남편 차에 치인 피해자는 가드레일 위로 쓰러진 트럭 밑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트럭이 쓰러지자마자 남편이 급하게 운전석에서 나와 갇힌 피해자를 구하러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다행히 피해자는 남편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후 따라 나오려던 남편은 불길에 사로잡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혼비백산이 되어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까무라쳤던 저는 이웃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다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죠. 철민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애들 이제 와. 자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 우리 철민이 아빠 어떡해요. 애들 아빠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세상에. 우리 애들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우리 딸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아, 철민 아빠. 아우, 철민 엄마. 아우, 이걸 어쩌나. 정신없이 오열하는 저를 붙잡으려다 결국 이웃집 아줌마도 절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하나 둘씩 도착하는 아이들도 엉엉 울고 유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정말 온 동네가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부록도 되기 전에 짧은 생을 끝내고 떠나갔어요.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찌되었건 애들 밥은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밥솥을 열었어요.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느라 밥을 못했었다는 생각이 그제야 나더군요. 밥솥 안에는 다 말라 비틀어진 낡은 밥만 한 주먹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죠. 애들 아빠 없이 제가 앞으로는 이 밥통을 어떻게든 채워야 우리 애들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현실이 바로 찾아오더군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 급식비 내야 돼. 아, 오늘은 일단 가고 선생님한테는 엄마가 이번 주 중으로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려. 알았지? 엄마, 나 용돈 오늘 준비물 크레파스라서 문방구에서 사가야 돼. 크레파스? 형들 거 있잖아. 그 현민아, 너 예전에 샀던 크레파스 좀 찾아서 줘.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엄마.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일들이 터지는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는 무작정 제가 할 줄 아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만한 길목이면 일단 자리부터 펴고 앉아서 반찬을 팔았죠.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반찬을 팔아도 아이들 배불리 먹일 밥 살 돈이 부족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갈 수는 없었죠. 근처에 있던 시장에서 상인들이 단체로 나와 저를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그렇지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우리 여기서 뻔히 자릿세 내면서 장사하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여태 장사 잘만 하다가 걸리니까 이제 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면 다야. 내일부터 여기 나오기만 해봐 아주. 저 자릿세 그거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저도 낼게요 그 돈. 제발요. 저희 집에 애가 넷이에요. 남편 가고 나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라고요. 우리는 뭐 사정이 없어.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구만. 그럼 제가 여러분들 심부름이라도 할게요. 허드렛 일이라도 시켜만 주세요. 제발요. 제가 뭐라도 일을 해야만 해서 그래요. 참나. 그럼 우리한테 돈을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뭐 땅 파서 돈 버는 줄 알아요? 잔말 말고 얼른 짐 싸서 가. 다른 데서 장사하든지 해요 얼른. 당시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던 저는 그 상인들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로 빌었지만 결국 소금까지 맞으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 자리를 옮겨보았지만 그때마다 쫓겨나거나 허탕을 치게 일쑤였죠.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살면서 저축해왔던 돈을 탈탈 털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는데 그것마저 머지않아 바닥이 나고 말았답니다. 애초에 저희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막히니 저는 매일 밤 너무나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들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가다간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내놓고 전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었던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빚 같은 건 함부로 지는 게 아니라는 교육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봤거든요. 그 당시 한두 푼씩 남에게 빚을 지는 생활을 시작했다면 제 인생은 아마 훨씬 더 힘든 길을 걷게 되었을지 모르죠. 저는 집을 판 돈으로 몇 개월을 더 버틸 수 있었고 얼마 뒤에는 드디어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시내에 있는 건물 청소 일이었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죠. 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보험금과 피해보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뭐 복잡하게 흘러갔던 건지는 몰라도 시간이 한참이나 걸려서 피해보상을 받게 된 거였죠. 저는 그 돈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남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는데 저희가 받은 돈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제 남편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의 생계와 몇 년 후면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건물 청소는 대부분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매일 3시에 일어나 출근을 했고 청소일이 끝나면 그 건물 근처 식당에서 또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시작된 하루가 저녁 8시에 끝이 났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 챙겨주고 잠자리에 들면 10시에서 11시쯤이었죠. 그런 하루 일과는 주말에도 이어졌어요. 덕분에 늘 잠이 부족하고 피곤했지만 저는 남편의 목까지 대신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4년이 흐른 뒤 첫째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도 저대로 등록금을 열심히 모았지만 첫째도 첫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최대한 등록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국립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며 늘 높은 점수를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정말 아까운 점수 차이로 국립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말았죠. 하지만 워낙 성적이 좋아 다른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첫째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삶이나 꼭 국립으로 갈 필요 없어. 네 성적이면 다른 높은 대학교 충분히 골라서 갈 수 있잖아.
등록금은 엄마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뭘 골라가? 성적만으로 대학을 어떻게 골라 우리 형편에. 나 등록금 대주면 영민이는? 영민이 바로 내년에 고3인데.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알아서 하냐고. 지금도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모을 건데. 내가 아무 대학이나 덜컥 들어가면 뭐 등록금은 한 학기만 내? 4년 내내 내는 거잖아. 그럼 애들은 어떡하냐고. 왜 자꾸 그런 걱정을 네가 해. 엄마가 그동안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 줄 알아? 너희 등록금 대주려고 여태 하루도 안 쉬고 일한 거야.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나도 이제 성인이야.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동생들이나 신경 써. 저는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아들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 욱해서 언성이 높아졌죠. 너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왜 자꾸 엄마 무시해? 엄마가 다 계획이. 무슨 계획? 전세금 빼거나 대출이나 받겠지. 그거 말고는 방법도 없잖아. 철민이 너? 나는 뭐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줄 알아? 이 집구석에 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 거지.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대출이니 그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입 하나 줄여줄 테니까 다른 애들 더 챙기던지 해. 그래서 뭐 너는 어쩌려고. 지금 뭐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 집 나가서 혼자 알아서 살겠다고. 이제 고작 20살 되는 애가 뭐 어디 나가서 뭐 해서 먹고 살겠다는 거야. 네 손으로 1,00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으면서. 밖에 나가서 살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엄마가 맨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돈만 버는 동안 내가 집안 살림 다 했어. 내가 애들 다 챙기고 남는 시간에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여태 전교권 등수 유지한 거라고. 그놈의 돈 내가 지겨워서 내가 그놈의 대학 안 가도 그동안 공부한 머리로 어떻게든 먹고 살 거야. 엄만 신경 쓰지 마. 첫째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동안 저 대신 엄마 노릇을 해준 첫째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죠. 하지만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첫째는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네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 성적보다 한참 낮은 대학을 들어가 혼자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며 지내더라고요. 그런 첫째를 미처 살뜰히 살펴줄 겨를도 없이 바로 둘째가 대학 진학을 앞두는 상황이 펼쳐졌고 저는 여전히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답니다. 둘째는 제가 지원해주는 등록금으로 원하는 대학에 갔고 뒤이어 셋째와 막내까지 각자의 진로를 찾아갔어요. 저는 아이들의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등을 전부 대주느라 한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을 만큼 악착같이 돈을 벌어 애들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제 노력 덕분인지 제 애들은 전부 대학 졸업장을 따냈고 하나둘씩 취직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죽을 만큼 노력한 끝에 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냈답니다. 저에게 아이들은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죠. 저는 어딜 가나 자식들 자랑을 하고 살았어요. 일터를 가도 그랬고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도 그랬죠. 하도 자식 자랑만 입에 달고 살아서 저희 동네에서 그걸로 유명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자식들 뒷바라지를 모두 마치고 나니 일을 예전만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네요. 주말에는 종종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자리에 끼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아줌마들의 볼멘 소리를 한 바가지 듣고 오곤 했어요. 아, 지겨워 죽겠네. 자식 자랑 좀 그만하고 빨리 죽을 건지 말 건지나 말해. 죽어. 아니, 이번에는 우리 셋째가 엄마 먹으라고 흑염소 지내겠지. 그걸 3박스나 보내더라니까? 그러면 뭐하나? 저번 설 추석 때 그중 한 놈이라도 와서 얼굴 비추고 갔냐고.
자식 새끼들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제 나나 챙겨야지 나나. 애들이 그럼 서울 가서 자기 직장 가지고 다 결혼해서 자기 식구 꾸리는데 얼마나 바쁘겠어. 우리 애들이 마음이 여리니까 바쁜데도 엄마 입이라고 옷도 보내줘, 가방도 보내줘. 시끄럽고 빨리 아까 관값이나 줘 얼른. 참나, 애들이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하루를 시간을 못 낼까. 이봐 철민 엄마, 너무 애들 하지 말어. 철민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더 엄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그만 제 인생을 살라고 말하곤 했지만 당시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자식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사실 제 자식들은 전부 서울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이후로는 저에게 연락도 뜸했고 얼굴 보러 오는 일도 1년에 한두 번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처음엔 애들도 바쁘니 그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했을 때에도 제 자식들은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 주말 일을 관두고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는 그저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여유를 즐겼는데요. 한 2, 3년쯤 지나고 나니 자꾸만 몸이 아프더라고요. 파스로 버틸 수준이 아니라서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검사해보니 온몸에 관절이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빠른 폐경도 맞게 되었죠. 그동안 저를 위해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는데 그 얼마 없는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를 쓰일 줄은 몰랐어요. 일을 하면 몸이 아프고 안 하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온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민아, 엄만데 혹시 너 이번 달에 시간 되니? 왜? 딴 게 아니고 엄마가 얼마 전부터 자꾸 무릎이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는 식당 일을 하지 말라고 하네? 그래서 병원비 필요해? 그렇기도 하고 또 너 언제 오나 싶기도 해서 연락해봤어. 엄마, 뉴스 안 봐? 요즘 또 유가 난리도 아니어서 너무 바빠. 병원비는 보내줄게. 얼마야? 그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너 여유 되는 대로 보내줘. 아니 얼마냐고. 금액을 말해줘야 보내던지 하지. 한 번 갈 때마다 2, 3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 알았어, 바로 보내줄게. 나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늦게 좀 자지 말고 너희 애들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 엄마 들어가야 한다니까. 끊는다. 그래. 첫째, 셋째 아들은 전화가 아예 안 되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만 전화를 받더군요. 그마저도 애들이 워낙 바빠 병원비 달라는 말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죠. 여보세요? 엄마. 왜? 체리나 잘 지내? 너 요즘 왜 이렇게 엄마한테 연락이 없어? 쌍둥이를 키우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니? 그냥 전화한 거야? 그냥 너 요즘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엄마 요즘 계속 정형외과 다니고 있거든. 아직도? 오래 다니지 않았나? 왜 이렇게 안 났는데? 모르겠어. 자꾸만 몸이 쑤셔서 이거 참. 엄마, 병원만 다니지 말고 운동을 해, 운동을. 나도 애 낳고 한동안 힘들다가 재작년부터 필라테스 시작하니까 싹 났더라. 운동도 하지. 엄마 많이 걸어 다녀. 병원비 필요해? 엄마가 자꾸 일을 못하니까 미안해. 이번 달에 우리도 지출이 많아서 많이는 못 보내주는데 일단 남는 대로 보내줄게. 오빠들한테는 연락 안 했어? 했지. 근데 영민이만 연락이 되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네. 알았어 엄마. 내일 돈 보내줄 테니까 일단 끊자. 지금 애 데리러 가야 돼. 그래 알아. 제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어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죠. 그 이후로도 저는 자식들에게 간간히 연락을 했지만
전화조차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어쩌다가 전화를 받더라도 자식들은 제 여러 질문에 대답만 할 뿐 통화 시간이 2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었을 정도였죠.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를 빨리빨리 끊는지요. 그동안 제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만 갔는데요. 식당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관두고 아침 일찍 건물 청소만 하고 집으로 들어와 하루 종일 거실에서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포장했답니다. 5 식구가 복잡거리던 집에 자식들이 전부 사라지고 늙고 병든 저 혼자 남아서 정막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인생이 다 뭔가 싶기도 했네요. 저 젊었을 적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자식들을 이해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서운한 감정이 쌓였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나날들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이나 혼자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도 관절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가 못 견디게 아파오더군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던 통증이 몇 주나 지나 지속이 됐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 동네 아줌마들이 저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크로스백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지냈죠. 철민 엄마, 관절도 안 좋은데 항상 이거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그 외에 영서 엄마 있잖아. 잠깐 딸 보러 나간다더니 공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대잖아. 어머, 세상에 갑자기 왜? 영서 엄마 기운도 좋잖아. 평소에 저혈압이 있었대. 그게 갑자기 그렇게 쇼크가 올 수가 있다더라. 문이 열려있길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이고, 하긴 예전에 떡볶이 사장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니만. 그러니까 우리 나이엔 이거 꼭 지니고 있어야 돼. 특히 우리처럼 혼자 살면 더더욱.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가 절 살린 거나 다름이 없네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10만 원, 20만 원으로는 병원비가 한참 모자라 허리 아픈 것도 꾹 참고 귀걸이, 목걸이를 포장하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이었죠. 저는 다행히 몸에 지니고 있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꼼짝없이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는데요. 병원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고 하루 입원하고 나니 다시 움직일만 해지긴 하더군요. 조금 움직일만 해지자마자 저는 돈 걱정 때문에 얼른 퇴원을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의사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 같다며 자꾸만 큰일 나기 전에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지금 갔다가 나중에 더 크게 돈 깨질 일이 생긴다면서요. 사실 검사만 받아도 몇십만 원이 깨지는 건데 나중에 더 큰 돈을 쓸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겁을 먹어 억지로 검사 전부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청척병력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MRI 결과 보시면요. 디스크가 완전히 터진 상태세요. 이것만 보셔도 환자분 진짜 위험해지실 수 있어서 바로 치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럼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이것도 문제긴 한데 수술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요. 여기 보이세요? 이쯤에 혹처럼 자라난 게 있으시거든요. 이게 악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위치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이건 큰 병원 가셔서 수술하셔야 돼요. 그게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술 비용은요? 수술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척추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술비 아까워하시다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건강해질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만 같았어요. 의사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얼른 수술을 예약하라며 소견서까지 써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분인 게 제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그 의사는 당장 그 주에 서울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예약까지 잡아주었어요. 당시엔 그게 감사한 것도 모르고 당장 며칠 뒤에 서울에 혼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기만 했는데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가 없었던 것도 문제였고요. 그나마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수술이 잡힌 병원 근처에 셋째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거였네요. 엄마가 수술이라는 건 난생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면 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를 5통이나 했는데도 셋째는 받질 않았어요. 침침한 눈으로 겨우 보낸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고요. 첫째, 둘째도 연락이 안 되긴 마찬가지였죠. 어찌나 막막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이틀이 지나도 세 아들 모두와 연락이 닿질 않으니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으리으리한 병원은 처음 봤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한 번 더 전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그 순간 드디어 제 딸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체리나, 너희 뭐니? 다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허리 아파서 서울 왔단 말이야. 뭐? 서울을 왔다고? 그래, 엄마 며칠 전에 허리 디스크 터져서 응급실 실려갔었어. 안에 종양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술 받으러 온 거야. 너 오빠들이랑은 연락해? 네 오빠들도 하나같이 연락이 안 돼. 엊그제부터. 오빠들이랑 연락을 왜 해? 나도 어쩌다 한 번씩 하지. 채린이 너 여기 좀 와줄 수 있어? 여기 땡땡병원인데. 땡땡병원? 셋째 오빠네 옆에 있는 거? 엄마. 요즘 안 그래도 바쁜데 지금 아프면 어떡해. 그래서 수술이 언제라고?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다가 지금 수술하러 온 거라고. 아무리 일하고 애 키우느라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틀 내내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해. 병원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엄마가 진짜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바쁘다고 안 내려올 거였어? 병원 입구 앞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았지만 저는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한 것이었죠. 말의 끝에는 울음이 터져나와 목소리가 형편없이 흔들리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어요. 엄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엊그제 그랬다며. 연락이 안 됐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알았으니까 수술 잘 받고. 나는 이번 주 정말 바쁘거든? 주중에 잠깐 들릴 수 있으면 연락 줄게. 알았지? 딸의 지친 목소리를 끝으로 통화는 끊어져 버렸죠. 제 모든 인생을 바쳤던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버림을 받았던 사실 때문에 저는 무릎이 다 후들거려서 도저히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병원 안으로 들어오던 한 중년의 남자가 그런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오늘 수술 날짜가 잡혀서 왔는데 제가 혼자라. 제가 서럽게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남자는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정말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제가 그 남자의 안내를 받으며 가자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인상 좋은 남자는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더라고요. 수술 전 저를 봐주기로 한 의사가 화들짝 놀라 저희 쪽으로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아이고, 원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 어머님이 오늘 허리 수술하신다며 1층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을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모시고 왔네. 아, 공기 혹시 맞으시죠? 오늘 검사 먼저 받으시고요. 수술은 저녁에 진행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안 그래도 절 기다리고 있었는지 제 이름을 확인하며 아른 체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듣자 병원장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잠깐만, 어머님 성함이 공개자옥자세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저 혹시 남편분 성함이 이승재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희 남편은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옛날에 차 사고 트럭 운전하시던 이승재 씨가 맞는 거죠? 네, 그게 저희 남편이에요. 갑자기 절 보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병원장을 보며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눈물을 훔친 병원장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고 당시 남편분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때 제가 운전하던 차가 트럭 사이에 끼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남편분이 오셔서 절 꺼내주셨어요. 그 위험한 상황에도 저 먼저 얼른 나가라고 밀어주신 덕분에 저만 살고 남편분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한 저 역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한들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놀라움과 그 당시의 슬픔으로 인해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자 그 병원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 찾아뵙긴 했는데 워낙 상심이 크신 상태라 말도 못 붙여보고 다시 나왔어요. 저도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라 다행히 사모님 성함이 특이하셔서 제가 두 분 성함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찾게 된다면 꼭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요. 죄송해요. 장례식장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저희 남편은 아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이가. 압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이 정말 선하셨어요. 그때 못 드렸던 감사 인사를 지금이라도 드려야겠네요. 그러더니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수술비 걱정은 일체 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죠. 오늘 수술 잘 받고 오시고요. 수술비나 입원,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자식분들 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VVIP로 모셔드릴 테니 마음 푹 놓으시고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한데 그거라도 그럼 결제할게요. 수술비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이긴 한데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갚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저도 제 도리를 다할 수가 있죠. 그 비용은 완치하시고 이후에 편하게 쓰세요. 저는 병원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대로 이후에 검사 및 수술을 진행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종양은 악성 종양은 아니었지만 저희 동네 의사가 말한 것처럼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긴 수술을 마치고 저는 병원장이 마련해준 고급 병실에서 쉴 수가 있었답니다. 그 사이 인터넷에서는 제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한참 뒤 제가 혼자서 조금씩 거동이 가능해졌을 때 절 챙겨주는 간호사가 저에게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어요. 이거 환자분 아니냐면서요. 그 영상은 제가 수술 당일날 병원 로비에서 딸과 통화를 하며 울고 있었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모자이크도 되어 있었고 음성 변조도 되어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아보고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간호사의 도움으로 그 영상에 달린 댓글까지 읽어보았는데 하나같이 저희 자식들을 욕하는 댓글들이었네요. 간간히 저를 응원하는 댓글도 보이고 또 어떤 댓글은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기도 했어요.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면서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머리도 가슴도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본 저는 제가 봐도 너무나 미련해 보였어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식들이 절 버린 지 오래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말이에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병실에 고요히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에게 목매고 살지 않고 오로지 저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세상 일이 참 웃긴 것이 제가 그토록 자식들이 와주길 갈망할 때는 자식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더니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나니 애들이 저를 보러 오더군요. 그것도 한꺼번에 우르르 말이죠. 상황을 보아하니 첫째 아들이 낳은 제 손녀가 인터넷에서 제 영상을 보고 절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걸 애들끼리 서로 문자를 하면서 돌려본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제 손주들이 절 대신에 자식들을 혼내고 병원까지 행차하게 된 거였죠. 기가 차더군요. 엄마, 수술은 잘 끝났어? 몸은 좀 괜찮아? 그래도 회복이 잘 되었나 보네.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 보면. 그치? 아, 저한테는 생전 먼저 건네지 않던 안부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건네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 지들도 지들 자식은 무서웠나 봅니다. 저는 그 꼴을 보고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불효자식이라고 죄다 손가락질하니까 이제야 효자 노릇 좀 해보려고? 내가 어디가 아파서 수술했는지는 아냐? 왜 말을 그렇게 해? 허리가 아파서 수술한 거 아냐? 당연히 다 알지. 그건 유튜브인가 뭐시기인가에 올라간 내 영상 본 사람들이라면 전부 알아. 내 인생을 바쳐서 뒷바라지 해줬건만 단물만 빨아먹고 헌신짝버리듯 제 부모를 내쳐놓고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이제야 기어들어왔냐? 됐다. 니들 낯짝 보기도 싫으니 다 꺼져. 아이 엄마, 우리 하빈이 하율이가 할머니 또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야. 애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셔야지. 참. 셋째 아들이 지들 자식을 앞세우며 절 타이르더군요. 저는 그 말에 교복을 입고 온 손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래, 니들 아빠가 얘기 잘했다. 너희들 꼭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렴. 니들 엄마 아빠들은 가족도 버리는 인간들이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단물 빨아먹고 성공해서 다 크고 나면 니들 부모는 거들떠도 보지 말고 보란듯이 잘 살거라. 이 할미꼴 나지 말고. 알겠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새 아들과 막내딸 모두 저에게 즉각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버린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호출 버튼을 눌렀고 상황 파악이 빠른 간호사가 병원 경비원을 불러 제 자식들을 죄다 쫓아냈거든요. 사실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이후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 사정을 모두 알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병원장도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장 덕분에 저는 그 이후로도 퇴원 전까지는 자식들 머리카락 한 올도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혼자서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제 딱한 형편을 알게 된 병원장은 마침 저희 동네에 있는 한 병원에 지인이 있다며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평소 하던 청소일이었지만 낡은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더군요.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라 깨끗하기도 하고 청소 도구도 새거라 확실히 힘이 덜 들어갔죠. 게다가 월급은 전보다 훨씬 많이 벌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병원장은 저에게 평소 운동도 중요하다며 집 근처 요가 학원도 끊어주었는데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 구석구석 아프던 것도 통증이 줄고 전보다 건강해진 걸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이곳에 제 이야기를 보내 과거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항상 스스로를 가장 사랑해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과 재미나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올해로 2년 차가 되었고요. 말이 2년 차지 엊그제 이혼한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한 10년 넘게 산 부부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미련이나 막으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건 미련이 아니라 일종의 화병 같은 거죠. 이혼하게 된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제 안에 감정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왜 가끔 재수 나쁜 일 겪으면 오늘은 좀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과 이혼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직전과 직후에는 왜 나한테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겼지?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이젠 제 안에 들끓던 분노도 식어가는 걸 몸소 느끼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겪은 일을 만천하에 알리고 제 하소연도 시원하게 하고픈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부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남의 가슴에 상처만 준 그 못된 인간들한테 욕 좀 한 바가지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로는 이쯤에서 끝내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당시 거래처 직원 중에 올해 얼굴을 봐서 친해진 부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꽤나 예뻐하시는 분이셨어요. 종종 저한테 내가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딸만둘이라서 아쉽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좋은 남자 있으면 당신이 꼭 소개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었죠. 저는 당연히 그냥 하시는 말이거니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제 짝이 될 만한 괜찮은 남자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소개팅 날짜까지 잡아주셨는데 그때는 좀 당황했었죠. 공과 사를 구별하고 싶은데 소개팅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적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거절하기엔 제 입장이 좀 난처하기도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저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고 좋게 거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어차피 남자친구도 없으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면 만나볼까 하는 마음도 있긴 했는데요. 들어보니 남편이 그 회사에서 업무 평가가 높은 편이라 다른 입사 동기보다 승진이 빠르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일 잘하는 똑똑한 스타일의 남자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그걸 아는 부장님이 발벗고 주선을 해주신 모양인데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 반 어쩔 수 없는 마음 반으로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나름 신경도 꽤 쓰고 나갔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해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맞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우유부단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직진남 스타일이었는데 그렇다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아 첫 만남부터 호감이 생겼죠. 사실 그게 균형 있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남자를 아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려 보면 남편은 적당히 배려심도 있고 또 상황을 빨리 파악해 상대인 저의 니즈를 캐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반했죠. 저는 그 소개팅에서 이렇게 마음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사람이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게 정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의 주도하에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저도 마음이 있다 보니 남편이 만나자고 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그럴 때면 남편은 늘 최선을 다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는 3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저도 유치한 성격이 아닌지라 사소한 걸로 남편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남편 성격에 대화를 하면 곧잘 원만한 합의점을 발견했기에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아예 없었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마음이 옮겨갔어요. 게다가 남편은 시원시원한 타입으로 어설프게 저한테 맞춰주겠다고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일정을 빽빽하게 짜오는 건 아니었어도 이날은 뭘 해야겠다. 그런 계획 정도는 항상 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어느 날부터 데이트가 궁금하고 설레었죠. 첫사랑도 아닌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 결혼하면 더 좋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사랑이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3살 차이가 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은 제가 더 많았어요. 남편이 일을 잘하니 돈을 많이 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제가 더 빨랐고 당시 남편 월급이 저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남편은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사는 반면 저는 친정 부모님과 결혼 전까지 살았죠.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취업 후 집에 생활비를 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됐다고 거절했거든요. 네가 무슨 돈을 낸다는 거야? 엄마가 하숙치냐? 그럴 돈 있으면 한 푼 두 푼 모아. 시집갈 때 쓰던지 아니면 모아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던지. 왜 갑자기 내내 공짜로 살아놓고는 이제 와서 돈을 내겠대. 엄마는 그 돈 아까워서 못 받아. 이렇게 질색을 하셨는데 그러니 그 덕을 제가 봤죠. 또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검소한 스타일이라 당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외의 돈은 전부 저금했고 돈이 매달 불어나는 걸 보는 낙으로 회사에 다녔는데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검소한 부분을 높게 생각한 것 같았죠. 거기에 일 잘하는 남자인 만큼 제 능력도 충분히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평소에도 남편이 그랬어요. 나는 여자 백치미 있다고 좋다는 놈들 보면 이상하더라. 나는 싫어. 요즘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애교 없는 여자랑은 살아도 머리에 든 거 없는 여자랑은 못 살아. 이렇게 말했는데 표현이 다소 과격한 면이 없지 않지만 남편이 저와 계속 만나는 것을 보아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겨 좋았어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는 건 좀 부끄럽지만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꽤 듣는 편이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남편 회사 못지않게 규모가 있는 편인데 복지와 처우가 괜찮은 곳이라 입사 후 만족도가 컸어요. 거기에 일도 재미있고 회사 자체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겐 확실한 보상을 하는 편이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애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늘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데 그만큼 저는 저희 회사를 좋아했죠. 하지만 그에 반면 남편은 일은 잘해도 늘 회사에 또 같이 일하는 선후배 동료에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진짜 회사에 있는 동안 너무 짜증났잖아. 왜들 그렇게 일을 건성건성하는 거야? 가만 보면 내가 3사람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월급을 얼마를 덜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인간들은 내 덕에 지금 월급 받고 있잖아. 진짜 열받아. 회사를 확 때려 치우던가 해야지. 자기야 진정해. 오늘도 자기만 열일한 거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래? 능력도 없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니지? 내 말이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이는 내가 더 어린데도 한심해.
그래도 어떡해. 자기가 참아야지. 분명히 지금 자기가 손해보고 있는 거 보상받는 날이 올 거야. 그래야지.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 내년 연병업생 할 때 반영 안 해주면 나 진짜 때려치울 거야. 설마 그러겠어. 자기 이만큼 초고속 승진시켜준 걸 봐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일은 잘해도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못 참아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워낙에 일을 잘하니까 손발을 못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오만하고 자만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사실이긴 했는데 그런 불만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능력 없는 남자보다는 능력 있는 남자가 더 멋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좋아하게 된 점이 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몸에 배인 매너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혼으로 일찍 아버지가 안 계셔서 식당 일하는 엄마와 자기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챙기며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을 때면 자리에 앉을 때 자기 옷을 제 무릎에 덮어준다거나 어딜 가도 저를 먼저 챙겼는데 차에 탈 때도 늘 차 문을 열어주는 젠틀한 구석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면 제가 사용할 수저나 식기 같은 것도 자기가 세팅을 다 해주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뭔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마치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땐 솔직히 기뻤고 비혼주의도 아닌데 결혼을 늦게 해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즈음 제 친구나 동료들도 죄다 시집장가를 갔는데 저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고 다행히 제가 돈을 제법 모아뒀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집을 제가 모은 돈과 저희 집에서 좀 도와주셨는데 제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도와주시는 조건이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대출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살짝 서운해하시는 눈치였어요. 이왕이면 당신 아들 이름도 같이 해주지. 왜 딸 단독 명의로 사주나? 말은 다 하지 않았어도 그 서운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은근 걱정이 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했는지 제 걱정과 달리 그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워낙에 그런 걸 잘했어요. 어머니 집 명의 때문에 지금도 많이 서운해하시지? 아니야, 내가 말씀드렸더니 이젠 이해하시고 납득했어. 뭐? 진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지. 엄마 돈 들어가는 10원도 없고 내 돈 들어가는 거 10원 없는데 그럼 당연히 효진이 네 명이 아니면 장인 장모님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공짜로 집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지. 내 돈 들어가는 거 없는데 구차하게 공동 명의 타령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바로 알겠다고 하던데? 정말? 어쩜 말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했어? 그래도 공짜라는 말은 하지 말지. 왜 맞잖아. 그리고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 돈 들어간 거 없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거지. 그건 자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 남자들 뭐 그러나. 이왕이면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나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나 싶긴 했는데 에이 관둬. 나 진짜 싫어. 그거 나 도와주는 거 아니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이 다음에 그 집 팔고 내가 번 돈 100% 보태서 더 좋은 데 이사 가면 그때 공동명의 하자고 할 건데 그래야 뽀대가 나지. 나 비굴한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그럼 그 집에 사는 동안 얼마나 가오가 떨어지냐. 나는 그런 걸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오히려 공동명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더 자존심 상하지. 난 좋다니까. 자기 덕에 아파트가 생겼잖아. 내 명의 아니면 어때?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안 그래? 남편은 이렇듯
제 명의로 산 아파트를 순수하게 좋아했는데 당신 아들이 저러니 시어머니도 더는 염치가 없어 기분 나쁜 티도 못 내시는 눈치였어요. 뭐 어찌됐든 저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잘된 일이었는데 대신 집안의 혼수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하기로 했죠. 자기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몸만 장가는 갈 수는 없다고 혼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은 저와 저희 남편 정확히 반반씩 했는데 그래서인지 결혼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다른 예비 부부들은 걸핏하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죠. 그러니 결혼 생활도 둘이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죠. 막상 결혼을 하니 제 생각과 결혼은 거리가 멀었는데 그렇게 남자답고 배려심이 넘치던 남편은 자기 고집만 세우는 속 좁은 인간이었어요. 어쩜 좋은 건 다 사라지고 그 불평불만하는 것만 그대로였는데요. 게다가 앞으로 많은 날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배우자인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신우가 이혼당하고 시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데리고 살만은 했는데 신우가 이혼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제가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신우랑 신우 조카 때문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속은 기분이 들긴 했어도 결혼을 깨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었는데 신우가 애 딸린 이혼녀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마음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남도 아니고 동생이고 오빠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신우가 이혼한 후로는 뭔가 저희 부부 사이에 신우와 시조카가 끼어있는 기분이 자주 들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제 마음을 보고 질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가 하필이면 저도 아들아이를 낳고 서툰 육아로 고생 꽤나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저도 한예민할 때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신우가 불쌍해도 남편이 와이프인 저와 저희 애를 더 챙겨주길 바랬어요. 사실 저는 저희가 맞벌이인 만큼 집안일도 육아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더군요. 저와 저희 아들은 남편과 아빠가 있지만 신우와 조카는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뭐 과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들 나쁘다고 할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었다는 거였죠. 당시 저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으로 집에서 아이와 매일같이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매일 출근한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희 아들이 순한 편이 아니라서 늘 안고 있어야 했거든요. 손목 아대는 기본이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제가 고생하는 건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자기 동생과 조카한테만 마음을 썼는데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당연하잖아요. 자기 동생 챙긴다고 자기 와이프는 나 몰라라 하니 어떤 여자가 좋다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더 자신있게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저 역시 초반에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많이 양보하고 참았다는 거였어요. 오빠가 자기 동생 챙기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가뜩이나 결혼 전에도 자기 엄마, 자기 동생을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이해한다는 게 저와 저희 애는 뒷전으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빠인지 정체성을 잃어갔고 오죽하면 아들애가 아빠랑 있어도 엄마인 저만 찾는데 남편은 그걸 서운해하지도 않더군요. 이때 참 뭐랄까. 이러려고 이해해준 게 아닌데 후회가 밀려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조카 아이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보자고 하면 그러자고 흔쾌히 말하던 저였어요. 그럼 저희 아들보다도
조카 먹을 간식이며 이것저것 챙겼는데 저 딴에는 조카가 저희 애도 놀아주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카 아이는 지 엄마를 빼닮아 삼촌하고만 놀겠다고 제 남편을 독차지했는데 당시 조카는 4살이었죠. 30도 넘은 제가 4살 여자아이를 질투하니 그것도 너무 유치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데 제 남편만 좋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조카가 제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엄마 식당 도와드려서 바쁘다고 자기 딸을 저희 부부에게 떠넘기다시피 했는데 호의가 나중엔 권리가 된다고 신우가 그랬어요. 엄마나 딸이나 어쩜 하나같이 여우짓에 밉상인지. 저는 점점 두 모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네가 좀 이해해주고 도와줘. 신우도 따지고 보면 네 동생 아니겠니? 남매끼리 돕고 살면 보기도 좋고 나중에 복 받는다. 제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니? 아, 내가 정말 우리 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밤에 잠도 못 자. 애라도 없으면 새 출발이라도 하라고 하지. 이건 뭐 애까지 딸려 있으니. 참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가엾니? 네가 좀 신경 좀 써줘라. 유아도 네 딸이라 생각해. 참 기가 막혔어요. 유아는 조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 역시 신우가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아빠 없이 할머니 집에서 사는 조카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챙기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야 자기 딸이고 외손녀니 팔이 안으로 굽듯 불쌍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다고 저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점점 제가 속이 좁아 자기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저한테 도리어 서운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신우가 이혼한 그 배경을 들어보면 불쌍한 것도 아니었는데 애초 신우와 매제는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의 실수로 조카를 임신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딸 인생 책임지라며 난리쳐 결혼하게 되었는데 매제네 집에서는 신우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는 여자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시킨 결혼이었는데 그렇게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 신우가 먼저 바람이 났다는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이혼하고 싶어서 좋은 구실을 찾던 매제는 옳았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위자료 안 받는 대신 아이 데리고 못 만나가라고 완전 개털이 되어 시댁에 돌아왔는데 같이 바람을 피웠던 남자도 유부남이라 신우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우가 이혼당한 걸 보고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까 잽싸게 도망가 버렸다고 했는데 그런 신우가 뭐 불쌍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조건 사위이자 매제였던 그 남자가 너무했다고 생각했고 저와는 점점 동상이몽 상태가 되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도 그때는 아이랑 온종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좁았는데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집에만 있으니 내내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저희 아이 데리고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날도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꼭 신우와 조카를 같이 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거기까지는 뭐 저도 처음엔 양보할 만큼은 했다고 자부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저만 양보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해는커녕 남편은 저를 인정머리 없는 속 좁은 여자로 몰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호의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 기분이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텐데요. 정말 분하고 억울했어요. 왜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치고 방방 뛰게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한 건 뭐였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속이 좁다고? 그래, 자기가 뭐가 힘들어? 내내 집에만 있고 돈 벌어다 주는 나도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한 얘기는 앞으로 내 동생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잖아. 유아한테도 신경 쓰지 말고. 아니야? 맞는데 그동안은 내가 양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젠 좀 나랑 우리 시훈이 좀 봐달라는 거지. 자기 애가 얼마나 빨리 크는 줄 알아? 그런데 자기는 자기 조카 본다고 우리 시훈이는 크는 것도 못 보지. 그게 아빠냐? 도대체 누구 아빠야? 자기가 유아 외삼촌이지 아빠는 아니잖아. 야, 어떻게 외숙모라는 여자가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내가 언제 시훈이 크는 걸 못 봐? 매일 보잖아. 내가 뭐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야? 누가 그런 말이래? 자기 맨날 시훈이 잘 때 들어오잖아. 언제 시훈이랑 눈 마주치고 놀아줘 봤어? 자기는 자는 시훈이 모습이라도 보지만 시훈이는 아빠 본 적도 없어. 자기가 애 잘 때 들어와서 애 깨기 전에 나가니까. 그럼 해석하지 마. 자기 육아휴직이라고 나까지 육아휴직 써? 왜 답답하게 굴어? 진짜 답답한 사람이 누군데 이래. 자기 똑똑한 거 맞니? 내가 하는 말은 아가씨랑 유아 보러 가는 시간에 나랑 시훈이 좀 봐달라고. 퇴근하고 어머님 가게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시간 보내자고. 주말도 그래. 요즘 날씨 좋은데 애 데리고 놀러 다니고 해야 하지 않아? 우리는 뭐 사진이 죄다 집에서 찍은 거밖에 없어. 애한테 안 미안하니? 누가 보면 내가 진짜 지 처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놈인 줄 알겠네. 내가 유아랑 키즈카페 간다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자기 뭐라고 했어? 사람 많고 시끄러워서 안 간다며. 같이 가자고 할 땐 싫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야. 키즈카페? 유아야 거기 가면 놀 것도 많겠지. 그리고 자기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아줄 테고. 그럼 나랑 시훈이는 거기서 뭐 해? 우리 애 아직 돌도 안 됐어. 거기서 뭘 할 건데? 에이씨 그만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말이야 솔직히 유아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웠으면 좋겠어. 그럼 나영이도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고 우리 엄마도 걱정 덜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할 거잖아. 그래서 배려한 건데 진짜 자기는 어쩜 자기 생각만 하냐? 솔직히 시훈이는 핑계고 자기가 질투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더 말할 의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나랑 우리 애 좀 봐달라고 해도 그건 이기적인 거라고 질투라고 몰아가니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럴 거면 뭐하러 애를 낳자고 했는지 눈물 만들어가는 저였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희망만 사라지고 저는 독박육아 처지만 됐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가 속 좁게 조카를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젠 대놓고 신우와 조카 셋이 주말마다 놀러를 다니는 듯 보였는데 카드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아하니 신우 필요한 물건에 조카 것까지 더해져 엄한 곳에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누가 보면 그렇게가 가족이고 저는 미혼모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너는 누구 남편이냐? 신우 남편 노릇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남편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 자기 명의 집이라고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진짜 치사하게 이럴래? 주말에 나영이도 바람 좀 쐬게 해준 것뿐인데 이게 내가 집에서 쫓겨날 일이야? 라며 거품을 물고 덤비는데 기가 막혔어요. 주말에 바람 좀 쏘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자기 동생뿐인가요? 그리고 덧붙인 말도 기가 찼는데 여자 혼자 애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해. 누가 옆에 있어줘야지. 애가 어려도 그런 걸 벌써 다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소아과 가고 주말이면 혼자 유모차 끌고 아파트 단지 나가는 저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분명 남편이 있는데 늘 혼자 애 데리고 나가. 여자 혼자 애 데리고 다니면 무시당한다며. 왜 나는 신경도 안 쓰는 건데?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해주길 바랬던 건데 남편은 자꾸만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저는 말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남편을 내쫓을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저더러 유치하다고 그날도 신우와 조카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다.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마음보가 못돼 먹었니? 네가 아주 남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환장했구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다 했는데 돌아오는 대가는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저라면 안 억울하세요? 저는 이렇게 살 건데 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혼자 있어요? 누가 보면 아가씨가 아니라 제가 이혼당한 줄 알아요. 얘는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힘든 남편한테 그런 걸로 바가지를 긁으면 쓰니?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어머니도 여잔데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귀한 딸이에요. 저희 엄마는 뭐 남편이 자기 동생이랑 조카만 챙긴다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뭐 쪼로로 일러 바치게? 아니 벌써 했니?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나영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달라고 신경 좀 써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못 참고 이 난리를 피워? 나는 아무리 너라고 해도 내 새끼들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 못 참는다. 남매가 우애 있고 얼마나 좋니? 사람들이 나더러 다 자식 잘 키웠다고 칭찬해. 게다가 이유가 어쨌든 이혼당한 내 딸, 나는 다시 상처받는 걸 절대 못 본다. 아무리 네가 내 며느리고 우리 아들 처라고 해도 용서 안 할 거니까 바가지 그만 긁고 반성해. 저는 반성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나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상상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리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왜 여직 이걸 다 참고 속만 끓이고 살았나. 다른 의미로 억울해 미치겠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날 정말로 없어도 될 것 같았죠. 솔직히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서 체감하지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네요. 남매 사이 계속 좋으려면 제가 이혼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닌가요? 막말로 신우가 재혼을 하지 않은 이상 남편은 계속 저럴 거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데 더는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살 바에는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투정과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아니라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서 남편 눈앞에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상황이 쇼가 아니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내가 뭐 평생 이렇게 하겠대? 그냥 당분간만 좀 그러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못 참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회사를 안 가서 예민한 거라며 저더러 육아휴직 그만 쓰고 복직하라고 했는데 애는 어쩌라는 거냐고 하니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더군요. 자기 조카는 불쌍해 죽겠다고 하더니 자기 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래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됐다고 나는 내 새끼 챙길 테니 너는 네 조카 챙기라고 말했고 나는 너 같은 남편 따위 필요 없으니 천년만년 네 동생이랑 우애 넘치게 살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 웃기지만 제가 내내 느낀 기분이 그랬어요. 신우가 이혼하고 돌아오니 무슨 본처가 돌아온 기분이었는데 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제야 제 마음을 알았다고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여태 내내 몰랐는데 왜 갑자기 알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면
자기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네요. 이 순간에도 이놈은 내가 아니라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서 빨리 돌려보내줘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더군요. 일단 자기 동생부터 자리 잡도록 해주면 그때부터는 저랑 저희 애한테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신기했어요. 남의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을 수가 있다니 그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더러 결혼 전에는 남 배려 잘하지 않았냐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도 서운하다고 하는데 급기야 자기가 속은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죠. 정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오만정이 떨어지다 못해 짜증이 났어요. 저런 남자한테 나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혼하면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보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빨리 그놈이랑 헤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놈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이혼도 아닌데 왜 양육비까지 줘야 하냐고 저에게 물었고 그럼 너는 네 애에 대한 책임도 나 몰라라 할 거냐고 제가 되물으니 아무 말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나갈 마음에 그랬습니다. 양육비 주기 싫으면 자기가 키워. 내가 양육비 보낼게. 어차피 조카 챙기느니 우리 아들도 같이 챙기면 되지 않아? 그럼 나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좋지? 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자기랑 이혼하고 애까지 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 거냐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데 이도저도 싫으면 소송하자 했어요. 나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 보여 합의 이혼을 제안했는데 싫으면 법으로 하자고 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없기에 소송을 해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돈이나 술로 저를 속썩인 게 아닌데 이혼해서 양육비까지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둘이 합의하에 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는 결국 웃기게도 합의 이혼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소송을 하는데 초반부터 자기 쪽이 기울기 시작하니 그냥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고 대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 역시도 네가 물라고 했는데 그렇게 남편은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혼수로 해온 물건들도 꼴 보기 싫어서 시댁으로 전부 보내버렸는데 친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들을 알고 많이 놀라셨죠. 일단 제가 그렇게 아이 낳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속상해 하셨는데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와 같이 살자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복직을 하려면 친정 도움은 필요한 상황인지라 저는 친정 부모님 말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집은 팔지 않았어요. 대신 세를 주기로 했죠. 어차피 가정가구도 뺀 상태라 이사라고 할 것도 없이 저는 아들아이와 집을 떠나 친정에 들어왔는데 집 상태가 좋아 집은 금방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저는 월세와 양육비를 매달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은 또 차곡차곡 일정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저금을 했죠. 거기에 제가 복직하고 매달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친정의 생활비 드리고도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이럴 거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나 후회도 되면서 그동안 그렇게 산 시간이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혼 직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해 저에게 한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났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극단적이니?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지금 둘 다 이혼당하고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 그거 조금 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냐? 너더러 나영이 딸 키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돈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생길 지경이야.
누구 마음대로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어? 지금 나영이도 자기 때문에 오빠 이혼당했다고 얼마나 마음 쓰는지 아니? 그럴 리가요. 그랬으면 애당초 자기 오빠한테 그렇게 애 맡기고 그러지 않았죠. 제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이혼할 줄은 몰랐겠죠. 어머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남매 사이 갈라놓지 말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용서 못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남매 사이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둘이 붙여놓기로 했죠. 왜? 좋지 않으세요? 아닌가? 자식들이 다 이혼당해서 쪽팔리신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시훈이 우리 핏줄이다. 이씨 아니고 정씨야. 정시훈. 그래서요. 저는 어머니 아들한테 애 키울 수 있으면 키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정 그렇게 핏줄 타령하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말하세요. 한 집에 아들, 딸, 친손자, 외손녀 다 있으면 정말 화목하겠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가자 싸가지 있네 없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줄 알고 긴장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매달 양육비를 잘 받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아들 보고 싶다고 남편이 개수작을 좀 부리긴 하는데 보고 싶으면 둘이서만 보라고 했죠. 조카도 애틋해서 끼고 사는데 아들이랑도 둘이 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건 아닌가 봅니다. 자꾸만 저한테 재결합을 하자고 하는데 또다시 그러면 번호 차단해버린다고 했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왜 버스 지나고 쫓아오고 지랄인지 저는 그 인간과 다시 엮일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설마 두 번이나 당하겠어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그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하진 않은가 봅니다. 오히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더 마음 씀씀이가 넓고 따뜻한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저희 아들을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지금 마음으로는 굳이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아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하게 된다면 초혼이라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데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결혼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행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예전부터 비혼주의로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희 두 사람이 잘 맞는 편인데 그저 지금처럼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한 굳이 따지자면 저에겐 남자친구보다는 아들이 먼저인데요. 모성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어렵고 힘들어서 남편한테 기대고 싶기만 하더니 제가 진짜 엄마가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키운 우리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귀여워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제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요. 연애도 좋지만 저에게 늘 아들이 1번입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만 귀하다고 남의 자식 상처 주는 그런 엄마는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 멋지게 살면서 저희 아들도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어릴 때부터 아빠의 정은 못 주고 키웠지만 제가 차고 넘치게 사랑으로 키웠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갈 길이 멀지만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제가 전 남편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전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지내는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 가기가 예전 같지 않고 신우는 여전히 놀고 있으니 전 남편이 자기 가족들 건사를 혼자 다 하는 모양이에요. 전에 양육비가 밀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우가 그 와중에도 재혼을 하겠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쓴 카드값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100만 원 없다고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알겠다고 했는데 전 남편은 요즘 들어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왜 진작 저랑 저희 아들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나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혼한 마당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그 인간이 저보다 힘들다고 하는 건데 다 자업자득이니 자기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에 반면 저는 연애도 하고 있고 월세로 준 신혼집 아파트도 값이 꽤 올라 이번에 팔 생각인데요. 그 집을 팔게 되면 아들과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나와 아들과 방 2개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더 괜찮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아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겠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 저는 앞으로 저희 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만 해주는 그런 엄마이고 싶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제 인생도 멋지게 살아내는 여자이고 싶은데요. 부디 제가 이 2가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부탁드렸듯 전 남편을 비롯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 인간들 욕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앞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만 바라보며 더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그깟 일로 이혼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고작 그깟 일로 해줄 수 없는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것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요. 그렇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마음 하나만으로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남편은 그런 사소한 부분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굳이 살아야 할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부디 그깟 일로 이혼했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아들이랑 잘 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도 제가 믿고 사랑한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이혼했다는 게 화가 나서 이렇게 긴 넋두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오늘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 많이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